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낡은 25평 아파트 67세 강수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독서등 불빛 아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이 집은 남편이 2019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싱크대 손잡이는 삐걱거렸지만 이 공간 하나하나에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현관 옆 신발장은 남편이 직접 목공으로 만든 것이고 거실벽의 작은 시계는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함께 산 것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이 집을 무척 아꼈다. 여보, 이 집에서 늙어가는 게 소원이야.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때마다 수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여기서 손주들 보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편은 6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다. 너무 빨랐다. 수미는 낮은 불빛 속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구절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요즘 마음이 불편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있었다. 처음의 따뜻함은 어디로 갔을까? 그 생각을 하던 순간 안방 문틈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우리 전세금 2천만 원 부족하잖아. 그냥 엄마 집 담보로 잡으면 되지 않아? 며느리 박선미의 목소리였다. 수미의 손이 멈췄다. 책장을 넘기던 손끝이 굳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게 쉬운 일이야? 등기부 명의가 엄마 이름인데. 아들 한도윤의 대답이 들렸다.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거부하는 톤은 아니었다. 수미는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들을까봐 두려웠다. 은행 서류만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요즘 노인분들 판단력 흐려지면 후견인 동의로도 처리 가능하대. 내가 법무사한테 물어봤어. 생각보다 간단하대.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다. 벌써 법무사에게 문의까지 했다는 뜻이었다. 이건 즉흥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수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엄마는 이제 혼자 계시기도 힘드시잖아. 자꾸 깜빡하시고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집도 필요 없을 거고 그때 팔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 아들의 말이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수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미래를 요양원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그것도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스트레스야.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없고 애 낳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나아? 집도 좁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수미는 숨을 멈췄다.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조여왔다. 독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책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재빨리 붙잡았다. 소리가 나면 안 됐다. 자신이 듣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됐다. 수미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이 집.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떼어 적금을 들고 명절 상여금도 한 푼 안 쓰고 모았다. 겨울에 내복을 더씹어가며 난방비를 아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았다.
미용실도 동네 싸구려 곳만 다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94년에 이 집을 샀다. 그때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었다.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샀고 10년 동안 갚았다. 2004년에 대출을 다 갚았을 때 남편과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그날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한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이 공간.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현관에서 찍은 사진. 랜드셀을 메고 어색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거실에서 먹었던 짜장면. 세 그릇을 시켜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먹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들어오던 그날. 엄마, 붙었어. 소리치며 안기던 아들. 그 모든 기억이 담긴 집이 단 몇 마디 대화로 담보물이 되어버렸다. 수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다. 슬리퍼도 벗었다. 맨발로 걸었다. 차가운 거실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다. 안방 앞을 지나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다. 내일 서류 준비해서 엄마한테 드려. 세금 감면 신청서라고 하면 의심 안 하실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수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천천히 닫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소리 없이 울었다. 백앤리지 눈물로 젖어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다. 믿었던 자식이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사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우는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방해물이었구나. 수미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수미의 외아들 한도윤은 올해 40이었다. 1984년 4월 15일생. 황소띠. 어릴 때부터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여러 번 했고 중학교 때는 성적이 중위권이었지만 성실했다. 대학은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왔다. 졸업 후 중견 건축회사인 대한건설에 입사해 15년째 근무 중이었고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은 세후 38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다. 결혼은 10년 전인 2014년에 했다. 맞선으로 만났다.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다. 며느리 박선미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 월 평균 25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실적이 좋을 때는 300만 원이 넘기도 했다.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결혼 초반에는 수미도 좋아했다.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하고 부지런해.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결혼 후 10년간 아들 부부는 부천 중동에서 전세로 살았다. 전세금 2억 8천만 원에 22평 아파트였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추석이면 새벽 6시에 와서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가고 설날이면 아침 8시에 세배하고 10시쯤 처가로 갔다. 우리는 회사 일도 바쁘고 처가도 가야 해서요. 아들의 말이었다. 수미는 외로웠지만 젊은 사람들 바쁘지. 이해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19년 장례식 때도 아들은 3일 만에 돌아갔다. 엄마, 회사에서 연락 와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 며느리는 장례식 이틀째 날 먼저 갔다. 어머니, 고객 약속이 있어서요. 수미는 혼자 남았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텅 빈 집에서 울었다. 그렇게 4년을 혼자 살았다.
저녁을 혼자 먹을 때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컸다. 혼자 밥을 차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그냥 라면이나 김치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다. 혼자 웃다가 문득 슬퍼졌다. 2023년 4월 어느 토요일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며느리와 함께였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수미는 반가워서 점심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아들이 말을 꺼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수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나이가 67이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TV에서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 고독사도 많이 한대요. 수미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떠난 뒤 4년간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아. 너희도 바쁜데 불편하잖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 결정했어요. 다음 달부터 이사 올게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행복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효자야. 그렇게 2023년 5월 10일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들어왔다. 2.5톤 트럭에 짐을 싣고 왔다. 이삿짐을 들여놓는 동안 수미는 계속 웃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미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다. 불고기, 잡채, 나물, 국, 김치. 아들이 먹으며 말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다. 주말이면 아들이 이마트에서 장을 봐왔다. 과일도 한 박스씩 사오고 고기도 사왔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다. 저녁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예능 프로그램에 깔깔거렸다. 수미는 정말로 생각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행복은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2023년 11월부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로 말다툼이 생겼다. 어머니, 가습을 켜놓고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항상 확인하는데.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수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며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 건 사실이었다. 며칠 전에도 현관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다. 결국 냉장고 위에서 찾았다. 하지만 가스불은 항상 조심했다. 남편이 생전에 가스불 조심해. 제일 위험한 게 가스야 했던 말을 기억하며 항상 2~3번씩 확인했다. 한 달 뒤인 12월. 어머니, 화장실 쓰시고 물 좀 내려주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2024년 1월. 어머니, 제 화장품 쓰셨어요? 아니, 난 안 썼는데. 그럼 왜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사소한 일로 자꾸 지적당했다. 2월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젠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수미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소리 안 나게 움직였다. 저녁 식사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TV 소리도 작게 들었다. 그런데도 불편하다니. 그때는 몰랐다. 그 말 속에 당신이 나가야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들이 1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미를 이용할 계획을. 5월 20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A사 용지 5장이 검은색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엄마, 이거 서명만 해주세요. 세금 감면 신청서래요. 도윤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였다. 출근 준비로 바빴다. 수미는 안방에서 나왔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세금 감면? 수미가 물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대요. 동사무소에서 서류 받아왔어요. 직장 동료 형이 알려줘서요. 아들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다. 수미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훑어봤다. 글씨가 작았다. 첫 장에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라고 굵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작은 글씨들은 흐릿했다. 여기 도장만 3군데 찍으면 돼요. 제가 대신 동사무소에 제출할게요. 오늘 제출해야 이번 달 안에 처리된대요. 아들이 빨간 도장을 내밀었다. 남편이 수미의 50번째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흑수 도장이었다. 엄마, 저 회사 늦어요. 빨리 찍어주세요. 아들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8시 35분이었다. 수미는 서류를 제대로 읽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이 바빠 보였다.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다. 첫 장에 도장을 찍었다. 꾹. 3번째 장에 도장을 찍었다. 꾹. 5번째 장에 도장을 찍었다. 꾹. 네, 끝났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녀올게요. 아들이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나갔다. 며느리도 화장을 마치고 함께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 수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은 평범한 척했다. 청소기를 돌렸다. 걸레질을 했다. 점심으로 국수를 끓여 먹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2시쯤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수미야 왔어? 여기 앉아.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30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8시. 수미는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다. 하나씩 설거지했다. 식탁을 물걸레로 닦았다.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으려는데 바닥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아들이 아침에 흘리고 간 것이었다. 수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수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주택담보대출용. 손이 떨렸다. 다시 읽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미는 주저앉았다. 식탁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앉았다.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독서등을 켜고 자세히 읽었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채권 최고액 금 2억 원정. 담보 목적 신용대출 보증. 채무자 한도윤. 담보 제공자 강수미. 담보 부동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모든 게 명확했다. 아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뜻이었다. 세금 감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속인 것이었다. 수미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에 땀이 났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4번 접어 작게 만들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서랍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종이를 넣었다. 손수건으로 덮었다.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2시, 3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째깍.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나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거였어? 1년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을 꽉 쥐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1984년 4월 15일 새벽 4시, 12시간 진통 끝에 3.2kg 아들을 낳았다.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파서 울 때마다 등을 쓸어주었다.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달래주던 순간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밤 11시에 집에 오면 항상 야식을 준비해뒀다. 대학 입학식 날 정장을 사주며 우리 아들 멋있다 했던 그날.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잡으려 한다. 수미는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다. 새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때, 이번엔 엄마가 먼저 움직일 거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5월 21일 화요일 아침 9시. 아들 부부가 출근한 뒤 수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옷장을 열었다.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가방을 챙겼다. 신분증, 도장, 통장 3개, 휴대폰, 지갑.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확인했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9시 40분. 인천 연수구 옥년동 국민은행 지점에 도착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탔다. 은행은 막 문을 열었다. 대기표를 뽑았다. 3번. 창구로 다가갔다. 20대 후반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적금 해지하러 왔어요. 수미가 통장 3개를 꺼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다. 어르신, 이거 3개 다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당장요. 금액이 큰데요. 총 9,200만 원이에요. 정말 다 해지하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목돈이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가 쓸 일이 있어서요. 제 돈이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 당장 해지해 주세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30분이 걸렸다. 여기저기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총 12군데였다. 9,200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수미는 통장을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제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된 게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어르신, 5월 20일자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아드님 명의로요. 수미의 예상이 맞았다. 승인됐나요? 아니요, 아직 심사 중이에요. 어르신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대기 중이래요. 그럼 그거 취소해 주세요. 제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에요. 네. 하지만 서류에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그 서류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찍은 거예요. 세금 감면 신청서라고 해서 찍었어요. 속은 거죠. 취소 가능하죠? 수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10분 뒤 근저당권 설정 신청이 취소됐다. 취소 확인서를 받았다. 수미는 그것도 가방에 넣었다. 은행을 나왔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하늘이 맑았다.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1시.
송도 신도시 입구에 있는 믿음공 인중개사로 향했다. 버스로 20분 걸렸다. 사무실은 건물 2층에 있었다. 50대 중반 여성 중개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집을 팔려고요. 수미가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며칠 전 미리 떼온 것이었다. 중개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송도 25평이시네요. 위치가 괜찮은데요. 어르신, 집을 파시려고요? 네. 급하게 팔고 싶어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분들도 아시고요. 제 집이고 제 결정이에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중개사가 수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시세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로 시세를 검색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이 최근 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네요. 하지만 급매로 하시면 3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일주일 안에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개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인천 논현동이었다. 지하철로 40분 걸렸다. 새로 지은 오피스텔 단지가 있었다. 논현 꿈마을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이 1층에 있었다. 20대 여자 직원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17평짜리 보고 싶어요. 샘플하우스를 구경했다. 깨끗했다. 새 벽지 냄새가 났다. 햇빛이 잘 들었다. 작지만 아늑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가격이 얼마예요? 17평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요. 월세는 없어요. 관리비는 한 달에 8만 원 정도예요.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이요? 직원이 놀랐다. 네. 지금요. 언제 입주 가능해요? 이 집은 이미 완공됐어요.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해요. 좋아요. 계약서 써주세요. 30분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은행에서 찾은 돈이었다. 잔금은 일주일 후로 정했다. 그날 오후 4시, 수미는 모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부부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집이 조용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노트를 꺼냈다. 검은색 다이어리였다. 빽빽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 적었다. 5월 21일 화요일 마이너스 은행 적금 전액 해지 9,200만 원. 근저당 신청 취소. 집 매물 등록. 새집 계약 완료. 수미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67살이지만 바보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5월 27일 일요일 저녁 6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KBS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수미는 소파 한쪽에 앉았고 아들 부부는 반대편에 앉았다. 며칠째 대화가 거의 없었다. 며느리 박선미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수미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금 진명에 이전하면 세금 많이 줄어들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도 있고요. 저희가 세무사한테 알아봤는데 지금이 최적기래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준비된 것 같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수미가 차분하게 물었다.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하는 게 서로 좋아요. 아들 도윤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믿어야지. 그냥 세금 아끼자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세금만 몇 천만 원이에요. 아들의 말에 돌아가시고라는 단어가 나왔다.
수미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죽음을 이미 계산해 넣고 있었다. 수미는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다. 너희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지. 내가 왜 먼저 믿어줘야 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당황했다. 5월 20일 월요일 아침. 너 나한테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지. 세금 감면 신청서라고 하면서. 수미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그건.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뭐? 수미가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내 집 담보로 2억 원 대출 받으려고 했잖아.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였어. 그것도 내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속여서. 수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5월 20일 저녁 바닥에서 주운 그 서류였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주택담보대출용. 아들이 식탁을 쾅 쳤다. 국그릇이 흔들렸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세금 부족해서 잠깐 빌리려던 건데, 이자도 우리가 다 낼 거였고, 원금도 우리가 갚을 거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잠깐? 2억이 잠깐이야? 내 집이 담보물이 되는 게 잠깐이야? 은행에서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내가 쫓겨나는 거야. 수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뭐야? 어머니 집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이. 그것도 속여서 세금 감면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수미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전세금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거야?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 진짜 급하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근데 너희는 뭘 했어? 속였잖아.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미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미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쿵. 문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6월 3일 월요일 아침 7시. 아들 부부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큰 캐리어 2개를 거실로 끌고 나왔다. 검은색 캐리어였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넣었다. 엄마, 저희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올게요. 아들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수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여행을? 회사에서 휴가 나왔어요. 5월에 야근 많이 해서 보상 휴가래요. 이번 주가 아니면 못 쓴대요. 며느리가 화장품을 파우치에 담으며 거들었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서 편히 쉬세요. 저희 눈치 안 보시고 TV도 크게 보시고요.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제주도 날씨 변덕스러우니까 옷 챙겨 입고. 8시 30분. 현관문이 닫혔다. 캐리어 끄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다. 수미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5층이라 잘 보였다. 아들 부부가 택시를 탔다. 검은색 택시였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모퉁이를 돌았다. 완전히 사라졌다. 수미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6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아들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한 시각. 수미는 바로 움직였다. 먼저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다.
며칠 전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여보세요. 오늘 오전 중에 올 수 있으세요? 어디세요? 아, 송도시요. 네, 10시에 출발할게요. 11시쯤 도착할 거예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박스를 꺼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미리 받아온 박스였다. 총 20개. 접혀 있던 것을 펼쳤다. 테이프로 바닥을 막았다. 옷장을 열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내 박스에 담았다. 블라우스, 바지, 치마, 외투. 속옷도 챙겼다. 양말도 챙겼다. 남편이 입었던 옷도 아직 남아 있었다. 남색 점퍼, 회색 스웨터, 체크무늬 셔츠.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것들. 냄새를 맡았다. 남편 냄새는 이미 사라졌다. 세제 냄새만 났다. 그것도 함께 담았다. 이불, 베개, 이불 커버, 베개 커버. 큰 비닐에 담았다. 부엌으로 갔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국자, 뒤집개. 하나하나 신문지로 싸서 박스에 담았다. 깨지면 안 됐다. 결혼 선물로 받은 그릇 세트도 있었다. 30년 된 그릇. 이가 나간 것도 있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사진첩 3개. 결혼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 가족사진.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1990년 결혼식 사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미. 턱시도를 입은 남편. 둘 다 젊었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1984년 아들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아들. 돌상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첩을 덮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박스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남편 영정사진. 액자였다. 유리였다. 깨지면 안 됐다. 에어캡으로 여러 번 싸서 따로 보관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었다. 이삿짐 기사 2명이 서 있었다. 30대와 4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사들이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짐이 많지 않네요? 이게 다예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소파랑 식탁은 놔두고 갈게요. 어디로 가세요? 논현동이요. 오피스텔이에요. 멀지 않아요. 아, 그럼 가까운데요. 1시간이면 되겠네요. 기사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다. 15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불 보따리 2개. 영정사진 1개. 소파는 가져갈 수 없었다. 너무 컸다. 30년 된 소파였다. 식탁도 두고 가기로 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 이제 혼자인데 필요 없었다. TV도 놔두었다. 32인치 구형 TV. 1시간이 걸렸다. 정확히 12시. 짐을 다 실었다. 2.5톤 트럭이었다. 트럭 뒤에 박스들이 실렸다. 수미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기사가 도와줬다. 손을 잡고 올라탔다. 안전벨트를 맸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뒤돌아봤다. 5층 창문이 보였다. 505호. 저 안에서 남편과 웃고 울었다. 아들을 키웠다.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다. 슬펐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다.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트럭이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출발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오후 1시. 논현동 신축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논현 꿈마을 오피스텔. 17층짜리 건물이었다. 수미의 집은 12층이었다. 1202호.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새 집이었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새 벽지 냄새가 났다. 페인트 냄새도 났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기사들이 짐을 날랐다. 박스를 하나씩 쌓았다. 어디에 놓을까요? 거실에 다 놓아주세요. 30분 만에 끝났다. 어르신, 조심히 사세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봉투를 하나 꺼내 건넸다. 팁이었다. 5만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사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수미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오후 내내 정리했다. 옷을 옷장에 걸었다. 이불을 침대에 폈다. 그릇을 싱크대 선반에 정리했다. 사진첩은 거실 선반에 놓았다. 남편 영정사진은 작은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앞에 물 한 잔을 올렸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수미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후 6시, 짐 정리가 끝났다. 수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12층이라 전망이 좋았다. 멀리 산이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처음으로 편안한 한숨이 나왔다. 이제 내 집이야. 내 공간이야. 6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송도 아파트 앞에 섰다.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띵! 문이 열렸다. 505 앞에 도착했다. 도윤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신발이 없었다. 신발장이 텅 비어 있었다. 신발이 왜 없지? 도윤이 중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숨이 멎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TV만 남아 있었다. 식탁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가 사라졌다. 거실 선반위 사진들이 사라졌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 전원도 꺼져 있었다. 그릇도 하나 없었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수저도 없었다. 엄마, 엄마. 도윤이 안방으로 뛰어갔다. 빈 방이었다. 침대가 사라졌다. 이불도 없었다. 베개도 없었다. 옷장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옷이 하나도 없었다. 옷걸이만 덜그러니 걸려 있었다. 집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 도윤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섰다. 현관으로 다시 나왔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광고 전단지 몇 장. 그 사이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하얀 봉투. 겉봉에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필체였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한 장. 도윤아. 엄마는 내가 여행 간 사이 이사했다.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다. 집도 팔았어. 계약했고 잔금도 받았어.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너희는 빨리 나가야 할 거야. 연락하지 마.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건강해라. 마이너스. 엄마가 도윤의 손이 떨렸다.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발신음이 울렸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다. 엄마, 집이 왜 비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도윤이 소리쳤다. 수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다. 집 팔았어. 짧은 대답이었다. 뭐라고요?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3억 5천만 원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내가 팔았지. 5월 23일에 계약했고
6월 6일 어제 잔금 받았어. 등기 이전도 끝났어. 엄마, 우리는 어떡해요? 전세집 계약 이번 달 말에 끝나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 집 담보로 잡으려고 했으면 이런 일도 예상했어야지. 엄마를 이용하려 했으면 엄마도 방어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수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 울었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용서 구할 자격 있어?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잖아.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미안해요, 엄마. 며느리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기회. 너희에게 1년의 기회를 줬어. 함께 살면서 진심을 보여줄 기회.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내 집을 노렸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잠깐의 실수로 내 평생이 무너질 뻔했어. 67년을 살면서 모은 게 그 집 하나였는데.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도 남은 인생 살아야 해. 뚝. 통화가 끊겼다. 도윤은 휴대폰을 보았다. 다시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연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당했다. 도윤은 주저앉았다.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월 15일 목요일 아침 7시. 수미는 새 집 창문을 활짝 열었다. 초여름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시원했다. 상쾌했다. 거실에는 중고로 산 작은 원목 테이블과 2인용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남편과 찍은 1995년 설악산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미는 부엌으로 갔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핸드드립 세트를 꺼냈다. 며칠 전 이마트에서 산 2만 원짜리 세트. 필터를 올리고 커피 가루를 넣었다. 천천히 물을 부었다. 커피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다. 오랜만에 마시는 여유로운 아침 커피였다. 아들 부부와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집이다. 내 공간이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엄마 봐. 나 높이 올라갔어. 조심해. 천천히. 생활의 소리였다. 수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오후 2시. 수미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으로 갔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70대 초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며칠 전에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세상 떠났고 아들은 따로 살아요. 아드님이 효자시겠네요. 어머니 집까지 마련해드리고. 할머니들이 웃었다. 수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제 집 마련한 거예요. 제 돈으로. 어머, 멋지시네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수미는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했다. 오랜만에 웃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5시가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다. 천천히 씹으며 먹었다. 저녁 8시. 수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오늘만 벌써 5번째 전화였다. 오늘은 받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며느리도 일 못하게 됐어요. 전셋집도 나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도윤이 울었다. 수미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목소리가 차분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후회하는지 지켜봐야 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는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뭐든지 할게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67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네. 알겠어요. 언젠가 내가 진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수미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를 끊고 수미는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남편이 정년퇴임 선물로 준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다. 2024년 6월 15일. 오늘부터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한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다. 남은 인생은 나의 것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수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었지만 괜찮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아무도 내 인생을 담보로 잡지 못해. 이제 나는 자유야.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 평화로운 소리. 수미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미소였다. 그녀는 소파에 깊이 기대 앉았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자유로웠다. 이제 시작이었다. 강수미의 인생 2막이 67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강수미로 사는 인생. 그것으로 충분했다.